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저는 주로 그 백종원 씨 요리 프로그램 그거를 좀 많이 보고요. 이렇게 구독을 해서 보거든요. 필요한 내용들만 좀 알차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좀 보게 됐는데 시즌3도 계속 지켜보려고요. 그런 뉴미디어가 기존 언론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파헤쳐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하는 거요? 슈카월드 좋아하고요. 다양한 사회 이슈나 아니면 주로 사실은 처음에는 주식을 기반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해주는데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1인 미디어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와야 할 시대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규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짜뉴스처럼요, 자기 흥미 위주로 해서 자극적인 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뭐 비도덕적인 것도 많이 쓰고 뒷광고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를 좀 기만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도 있고. 돈 벌기 위한 그냥 어떤 수단이다 보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막상 이제 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뭐 방송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차를 짓밟고 뭐 배달을 시키고 이런 걸 봤을 때 도덕적으로나 그런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꺼려져요.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보셨습니까? 2021년 새해 첫날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 오늘 주제는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 뉴미디어의 과제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강제하는 거리두기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해서 재택근무, 원격 수업, 온라인 쇼핑, 무관중 경기 등 비대면 형식이 일상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디어 환경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OTT, 라이브 커머스 등 주요 미디어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떠오르는 뉴미디어 가운데 현재로선 가장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여겨지는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죠.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세 분의 유명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층 강화될 비대면 환경에서 뉴미디어로서의 유튜브 역할 조명해보면서요. 정치권과 언론계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가짜뉴스, 수익을 노린 극단적이고 비도덕적인 컨텐츠의 양산, 그리고 편향적 뒷광고 논란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유명 유튜버 소개할 텐데요. 먼저 가장 덜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기화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크리에이터시고요. 개인 방송의 아주 대표 주자고 엉클데리의 대표이시기도 하죠. 대도서관 나동현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유튜브로 또 유명하시죠.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석재라고 합니다. 예, 제가 2020년 한 해 열린 토론을 진행하다가 2021년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 벌써 발성도 다르시고 예, 발언 사실은 방식도 굉장히 좀 다르시죠.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일단 순서대로 가는데 김기아 기자님은 KBS 때문에 나오시긴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KBS가 가장
성공시킨 아. 유튜브 컨텐츠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은요. 이 KBS 기사에 이제 댓글이 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비판적인 댓글이건 뭐 궁금한 댓글이건 이런 거를 기자들이 담당 기자가 직접 이걸 읽고 네. 한 번 더 이제 시청자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시작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KBS에서는 가장 아마 젊은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긴 하겠습니다만 라디오도 또 하다가 네. 다시 유튜브로만 돌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뭐 사정이 있는 겁니까? 탄압이 있었습니까? 탄압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많더라고요. 예, 라디오에서 공중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그렇죠. 이럴 바에야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낫겠다. 예. 아무래도 뭐 KBS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또 그렇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방송국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또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또 대도서관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게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생방송, 게임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뭐 TV나 뭐 이런 곳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게임을 즐겁게 하는, 재밌게 하는, 사실은 게임을 통한 예능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제 별칭으로 네. 시작하셨는데 이게 학부모들의 항의를 피해가기 위한 어떤 책략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심도 드는데요. 실제로 욕을 하지 않는 진행자 아하, 그리고 네. 학부모가 유일하게 허락하는 게임 방송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모토가 뭐였냐면은 지금 그러지 않고서도 잘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잘 되는 사람이 욕을 하거나 자극적인 방송을 해서 잘 되면 당연히 후발주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고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욕 없이도 네. 다들 편안하게 잘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흔히 왜 첫 댓글의 중요성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처음에 성공한 모형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모범적인 모형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가지는 영향력도 또 이렇게 선도력도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세 번째로 슈카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펀드 매니저셨잖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유튜브 방송으로 옮겨셨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으시잖아요. 옮기시길 잘하셨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옮기자마자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나 어떤 주식,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질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시절에 한 3년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뭐 같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쪽에 전업이 돼버렸어요. 예. 어쩌다 보니까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망하실 분들이 굉장히 있으세요. 좌절하실 분들이. 어쩌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냐 뭐 이런. 원래 유튜브가 예. 어쩌다 해서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맞아요. 뭔가 자꾸 돈을 벌려고 예. 각을 세우고 뭔가를 꾸미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예. 훨씬 많아요. 네. 저는 제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거는 원래 유튜브에 뭘 올릴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 채널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3년 정도 전에.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좀 싫어했기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을 하지 왜 다른 SNS 활동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전업을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어쩌다가 또 상황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분에 넘치는 예.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그거 또 마침 또 잘 맞아떨어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분 다 제가 유명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각자 유명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들은 좀 다르시긴 할 텐데 일단 용어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얘기해 보죠.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등 1인 미디어. 근데 요즘 또 1인만 미디어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을 쓰고요. 뭐 유튜브만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 뭐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분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김기아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이제 낯간지럽달까? 약간 예. 부담스럽고. 전 이제 아직 기자인 거고요. 예. 기자인 건데. 아직. 예, 아직 기자인 건데. 근데 이 저널리즘이라는 게 예.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직업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소문내는 방식이 옛날에는 방송으로 했다가 또 신문으로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통로가 채널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 기자, 신문 기자라는 표현 같이 예. 유튜브 기자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면 제 힘든 점이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이제 활동 같은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으로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고 되게 보고 갈 어떤 그런 선배 같은 게 없다는 게 예, 가장 예. 힘든 점 중 하나인데 새로 만들어가는 유튜브 기자들이라고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칭하면 될까요? 아무튼 예. 그런 성 같은 걸 지금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예. 생각이 듭니다. 그 기자로서 저널리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 앞에 그냥 매체를 뭐 특별한 매체 이름을 붙여서 맞습니다. 기자 내지 저널리스트라고 말하면 자기는 굉장히 제일 좋다.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자, 그럼 슈카님은 어떤 게 명칭이 마음에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리에이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다 좀 단어가 지나치게 좀 어렵다. 좀 예,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예. 많이 하고 보통 유튜버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럼 자기 자신을 지금 가장 지배적인 플랫폼인 유튜브에 좀 한정 짓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1인 창작 활동에 가깝다. 처음에는 뭐 창작이라는 걸 하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지만은 이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결국에는 웹툰 작가나 뭐 소설가하고 비슷하게 창작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서 1인 창작자, 뭐 예. 1인 어떻게 보면 1인 PD가 되는 거죠. 그런 호칭에 더 가깝지 않나. 예, 1인 창작자, 1인 제작자 뭐 예. 이런 식의 명칭들을 스스로는 더 편하게 정당하게 느낀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대도서관님은 원래 처음에 게임 방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유튜브 사실 이전부터도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으셨고 네. 유튜브 시대까지 또 되게 성공적으로 넘어오신 셈인데 어떤 게 좀 좋으세요?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흔히들 많이 쓰는 BJ, 그건 이제 브로드캐스트 자키라고 해서 사실은 예. 아프땡땡 TV라는 그렇죠. 곳에서만 쓰는 곳이에요. 예. 용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생방송하는 사람들을 총 지칭해가지고 스트리머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영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뭐 한글로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생방송인 뭐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방송인.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리머라고 보통은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버는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 아까 슈카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쓰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예. 특히나 제가 또 TV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유튜버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세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가 일단은 어떤 매체 그렇죠. 회사 이름이잖아요. 너튜브라고 노출되면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튜브라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은 어디 나가서 유튜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말을 못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 게 없으니까 그냥 1인 크리에이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그렇죠. SNS 서비스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총체적으로 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총칭하죠. 예. 내가 그럴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1인 크리에이터, 1인 창작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사실은 1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1인은 사실은 그 뭐 딱히 혼자라서 1인이라기보다는 소규모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대체로 그래서 1인 창작자 쪽에 네. 전반적인 어떤 포괄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또 크리에이터라는 말 표현을 썼을 때 이게 좀 과한 표현처럼도 느껴지는 측면이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네. 사실은 원화를 그리는 그쵸, 핵심적인 그 창작성 내지 어떤 본질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을 또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기존에 또 미디어 기업들이 써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에 좀 부담감도 있었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무슨 또 쟤네들이 크리에이터야 이러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 얘기가 좀 와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 유튜브를 누구나 다 시작하게 됐잖아요. 누구나 다 생방송을 해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나게, 특히나 맨날 영상을 컨텐츠를 뭔가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작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획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심지어 아시는 뭐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수분들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 아티스트분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거든요. 진짜 이걸 어떻게 맨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네.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국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1인 방송, 1인 네. 크리에이터를 하기가 힘든 게, 방송국에 있는 기자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분업에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취재만 하면 돼. 예. 나는 취재하고 던져놓으면 잘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명, 몇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1인을 하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은 제가 기획하고 섭외하고 불러 앉혀서 얘기시키고 찍고 촬영하고 그걸 막
편집도 하고 그리고 썸네일 그러니까 앞에 그 누르면 나오는 그 사진도 내가 만들고 업로드하고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사내 수공업 방송이라고 스스로 부르거든요. 이게 수공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내 수공업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나의 노고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절한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게 이제 미디어 기업들의 이제 발전의 역사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1인에서 시작해요. 맞아요. 초기의 미디어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업화가 일어나죠. 네. 그러다 또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다시 또 1인 체제로 이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네. 좀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식의 측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동시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관점이나 뭔가 오리지널리티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에서 보면 1인이 뭔가를 다 기획하고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데 이게 양산성의 측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에 뭔가 맞춰 들어가려면 다시 또 분업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창작자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창작자의 어떤 창작성을 또 약간 죽여버리는 그런 효과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약간 이제 선택의 기점 같은 것들이 좀 오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딱 분업이 그렇게 좀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해서 외부 광고를 받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 광고를 찍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누가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작가분한테 맡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쓰고 예. 기획을 하고 제가 연기를 하고 하지만 촬영 편집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또 쓰고 예. 약간 이런 식의 좀 최대한 효율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막상 이걸 해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촬영이나 편집 뭐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운 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넣을 내용이 네, 제일 맞아요. 나와야 되는 네. 게 그게 가장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쪽이기도 하고 기획이죠. 하는 역할 자체가 아니면 하는 고민하는 고민 자체가 요즘 웹툰 작가님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가서 대화를 해보면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딱 그날 시간에 마감을 맞춰야 되는 작가님들의 어떤 그런 고민 그것과 지금 1인 창작자라고 얘기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림 그리는 장비가 아니면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처음에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에 거기에 뭐를 채워야 될지가 가장 사람들한테 고민이 되고 뭐 번아웃 효과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오게 되죠. 예. 근데 궁금한 게 슈카님은 그런 걸 의논할 상대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할 때 의논하고 할 동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이 경제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쪽 아는 동료도 많고 또 경제 쪽에서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맞아요. 매일 다 구해오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려줍니다. 예. 다 의견을 나누는 거죠. 토론의 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고민 상대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편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아웃 같은 걸 맞아요. 호소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분들이 겪는 건데요.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 같은 경우도 더 그렇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선 방송을 하겠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3개월 안에 번아웃돼요. 네.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있었던 재밌는 스토리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들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생방송 크리에이터들이나 하나같이 중요로 여기시는 게 기획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선 대충 그냥 모바일로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시작하시면 보통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대도서관님 죄송합니다. 같은 대도님이라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대도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도님. 네. 제가 도서관을 좋아하긴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작 전문 크리에이터 법인을 설립하셨어요. 아, 네네네. 이게 1세대로서 나름대로 뭐 책무의식 같은 게 좀 있으신 겁니까? 맞아요. 그게 예. 사실은 1세대로서 책임의식 때문에 만든 회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CJ의 반개 회사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CJ 다이아 TV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저희 회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정도. 근데 뭐 직원은 한 10대 명 정도 돼요. 예. 10대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도쿄에서 6년 정도 근무하셨던 네.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본부장님 모셔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편집자들이나 혹은 기획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고민했던 건 뭐냐면
굳이 제 입장에서 회사를 만들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렇죠. 그냥 CJ 이용해서 예. 그냥 편집해줘라 이렇게 했어도 될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만들었던 거는 저랑 맞는 이제 호흡이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는 이 사람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뭐 대도서관 편집자였어요라고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나랑 같이 일할 때는 괜찮은데 언젠가는 다른 데로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아무런 커리어가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커리어를 좀 확실히 챙겨주기 위해서 사실은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최초의 얘기가 될 때 이제 방톡이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이제 결국 세제 문제, 네.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 보호 문제, 그렇죠. 이런 이제 제도화의 문제하고도 또 관련성이 좀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최초로 시작했던 게 2002년도예요. 예. 그때 우리나라 유튜브 개인 수익화가 처음 뚫렸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제가 화제가 됐던 이유가 개인도 유튜브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구나. 그때 제가 뭐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래서 유튜브로만. 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됐고 그때 예. 유튜브 붐이 일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근데 이게 달러로 꽂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렇죠. 돈이에요, 사실은. 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돈이지만 이거는 제가 딱 보니까 이건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CJ랑 같이 해서 MCN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그 이제 CJ를 통해 거쳐가지고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제가 이제 세금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뭐 세무사를 구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서 다행히 지금까지 별로 문제 없이 이루어졌는데 가끔가다 이런 문제들이 좀 터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뭐 국회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갔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진행을 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제도화는 결국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라 네. 상당 부분 규제하고도 또 연관성이 생기고 근데 또 이제 뉴미디어는 또 규제에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앞으로 아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될 텐데 뭐 그게 나머지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주류의 영역 안으로 점점 들어선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아까도 보면 우리 김기아 기자님이 다른 두 분을 대할 때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는 역시 당연히 지상파의 시대는 갔구나. 그럼요. 당연히 예. 구독자 순이기 때문에 170만과 100만을 마주하는 저의 이 마음은 정말 회사 선배보다 더 높은 분을 만나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이 짐 로저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네. 이분을 우리 그 슈카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고 물론 뭐 이것 자체로만 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좋은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좀 제한이 없다. 네. 이런 자유가 가장 어떻게 보면 멋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공중파, 그렇죠. 뭐 지상파 이런 데만 나와서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 유튜브에서까지 뭐 이분도 당연히 개인 유튜브가 있고요. 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런 정도의 명사를 뭐 직접 뵐 수 있구나. 이 세계가 바뀌었구나. 세계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뭐 좀 느끼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막상 가서 인터뷰를 할 때 나와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네.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냐? 근데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70대시거든요. 흔쾌히 응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TV하고 뭐 유튜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뭐 굉장히 편안하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김기아 기자님 근데 인터뷰 이렇게- 섭외하면 성공할 것 같으세요? 아우, 아니죠. 택도 없고. 예. 근데 이렇게 조명받는 잘 되는 쪽에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변화는 홀대받는 쪽이 더 빨리 느껴요. 예, 예. 홀대받는 쪽이. 제가 예전에 경제부 기자들하고 한번 술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옛날엔 그 자동차 전문 기자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차를 그렇죠. 초보라고 주고 신차 발표하면 제일 먼저 부르고 처음 이제 촬영하게 해주고 해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이 신차 발표를 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먼저 이걸 촬영을 하고 거기서 먼저 찍을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기 영상에 자기 한 명만 들어가니까 다 자기 나오는 영상을 다 찍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길어졌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기자들은 왜냐하면 한 영상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 대 카메라를 세워놓고 한 번에 찍으니까 우리가 더 시간 적게 걸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더 대해주더라. 기업이 거기에서
지금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게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홀대받으면서 느끼고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홀대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요. 약간 근데 이제 어떤 관점은 바꿔야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할 때도 저희 젊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뭐 강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는 약간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소속이다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누구, 어떤 역할, 이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TV에 나와서 유명해지는 거겠죠. 근데 TV에서는 아무나 초청해서 나를 방송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리 내가 신문 기자지만 그 안에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자님들이 저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마다 맨날 꼬셔요. 기자님 유튜브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뭐 최경래 최강시사 뭐 이런 거 김경래 죄송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이런 자기 이름 딱 받쳐가지고 뭐 이게 기자님의 목표 아니시냐? 그렇다면 이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늘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김기아 기자님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비 수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 내가 이거 홍보비가 한정돼 있는데 이 비율을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뉴미디어 특히 유튜버 쪽으로 가는 광고비가 훨씬 늘어났고 지금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들은 지금 광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뭐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 변화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TV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지도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오시는 분들이 인지도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잘 나가는 유튜버라 그래도 길가에 가면은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뭐 알아보는 숫자 자체가 횟수 자체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팬이 있는 분들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내 상품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인 창작자나 유튜버들은 인지도는 없지만 팬덤이 있잖아요. 그 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님을 홀대한 게 아니라 상품을 팔려면은 일단 팬이 있는 쪽에 먼저 보여주는 게 상품을 좀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슈카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요 근래도 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대는 약간 팬덤의 시대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되게 높은데 팬덤이 없어랑 인지도는 되게 넓진 않은데 팬덤이 있어가 또 달라요. 예, 그럼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튜버들은 그런 팬덤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곧 팬덤이었었는데 지금은 인지도하고 팬덤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덤이 굉장히 적극적 구매층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게 결국 상품에 따라서 어떤 팬덤들을 가지냐가 확실히 브랜드가 달라지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모든 미디어 종사자들은 그게 기자건 PD건 간에 약간의 초기 창작자 모델들이 있어서 되게 예술가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걸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내 기사, 그다음에 내 제작물. 근데 이게 이제 대중매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분업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개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김기아 기자님 제가 한 2년 이상 봤는데 공영방송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인데. 근데 이 조직 그 안에서 사실은 겪는 그러니까 조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성향의 문제인데 어떠세요? 지금 어려움이 크지는 않으세요?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내려놨어요. 옛날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정말 다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대도님이랑 슈카님이랑 조금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조직의 구성원이고 이 조직의 생산물을 가지고 제가 감히 이제 10년밖에 안 된 기자가 뭐 이러니 저러쿵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당사자를 부른다고 해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친목과 비평 사이에서
이게 길을 잃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도 약간 뭔가 걸려 계세요. 말을 시원하게 못하잖아요. 뭐 자꾸 말을 예. 쭉쭉 못하고 못하고. 뭔가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저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아까 게임 얘기할 때 완전 다른 거예요. 곧 기자님이 아니라 동료로서 뵐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이게 이런 뭐랄까 제약 같은 게 아무래도 있고요. 예.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는 좀 답답하긴 한데 뭐랄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유튜버로서 이제 계속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다른 쪽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결정적 국면이 왔을 때는 한번 또 세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시원하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 같은 아무튼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진짜 말끝이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현재 KBS 같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대중 다수를 위한 방송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유튜브 아니더라도 뭐 1인 방송이나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KBS는 브로드캐스팅이니까 보고 싶은 분이나 안 보고 싶은 분이 다 같이 봅니다. 옛날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보게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자신의 성향과 맞는 것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사상에서는 더 그렇고 정치도 경제도 그렇죠. 심지어 뭐 예능에서까지 이렇게 완전히 한쪽 성향으로만 쭉 파다 보면은 양쪽이 갈등이 네. 너무 커지게 되죠. 극화되죠. 예. 뭐 교수님들이 흔히 말하는 확증편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남의 입장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저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KBS 같이 브로드캐스팅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인 상식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상식이 없고 그냥 나의 의견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다 자기 생각만 하는 예. 그런 현상이 좀 강화되는 것 같아서 이런 방송국이 물론 이렇게 소소한 의견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좀 가장 중심적인 의견은 좀 잡아주는 데는 요즘 들어서 왠지 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들을 술자리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 TV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심지어 어떤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TV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공중파가 가지고 있는 이 퀄리티들 이거는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근데 TV가 지금 어느 정도 바뀌어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유튜브처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뭐 OTT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과도기라서 여러 가지 실험 중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필수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팬덤을 만들려면 결국은 시즌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소모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인기 있으니까 계속 끝날 때까지 해. 언제든지 계속 이게 해야가 아니라 1년에 한 시즌씩 해서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그러면 뭐 닥터 후라든지 뭐 이런 영국 드라마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처럼 팬덤이 생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년이고 9년이고 10년이고 시즌이 생기면서 10시즌, 뭐 11시즌, 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24 같은 미드 24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시즌, 9시즌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년 동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청자들과 함께 가고 팬덤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TV 방송국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즌제처럼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OTT 서비스에다 팔 수 있죠. OTT 서비스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못 보는 사람들도 이제 TV는 푸시형 서비스잖아요. 무조건 내가 그 시간을 지켜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할 게 많아졌어요. 우리 옛날 저희 어렸을 때처럼 할 게 없어가지고 TV만 보던 시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할 게 많은 와중에서 그 소수의 시간을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찾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TT 서비스라든지 유튜브 서비스 같은 경우 잘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KBS 와서 제가 PD님 대상들로 강연했었을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거 조각조각 내서 유튜브에 올리시기만 하셔도 조회수가 빵빵 터질 텐데 왜 안 하시냐. 옛날 드라마 생방송 빵빵 트셔라. 왜 안 하시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나왔던 대답들이 저작권이 뭐 저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 뭐 이게 우리 콘텐츠를 이렇게 낭비 소모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게 불과 3, 4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뭐지 왕건 태조왕건 같은 경우 생방송 스트리밍 그 시청자 수 보니까 2만 명이 넘어요. 네. 네. 굉장히 히트쳤죠. 예. 뭐 1박 2일 같은 것도 조각조각 내서 올라오면은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활용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좀 더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이제 저는 충분히 지상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새로운 격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워낙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스튜디오가 가지는 자율성 굉장히 강하고 경쟁력도 굉장히 센데 한국의 이제 그 지상파 그 공룡이라고 불리는 방송사들은 사실 스튜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 제작과 그냥 외주 사이에서의 어떤 되게 모호한 관계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김기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아닌 사실 저널리즘 쪽은 이 콘텐츠의 생산이라는 관점이 사실 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생기는 그런 어떤 벽 또는 부담감, 어려움 이런 게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KBS라는 큰 조직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KBS가 이제 큰 방송사고 뉴스를 이제 매일매일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논란도 생기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KBS에 뭔가 항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KBS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려고 해도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하는데 한 30분 걸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있었던 뭐 저널리즘 토크쇼 J라든지 아니면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같이 소통을 하는 쪽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마치 뭐 KBS 대변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런 입장이 약간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는 약간 힘든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뭐 시즌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제 그게 1인 미디어랑 또 이 대형 방송국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서로 그 시간대를 가져가려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불편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시즌제를 했다가는 없어질 것 같다. 사실 에도님이나 슈카님은 본인이 잠시라도 쉬어가면 사라진다. 약간 심율이 안 나왔을 경우. 네. 시청률과 관계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전거 같다. 저희는 멈추면 쓰러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면 꼭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약간 이 두 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한데 방송국에서 유튜브를 한다는 그런 예전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직에 있는 간부들이나 저나 다들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뭐 잘 된다게 냅두긴 하겠는데 서로 약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뭐 제이 같은 경우도 저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대들기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결국에는 두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KBS 욕을 하는 장이 돼버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억울하죠. 이제 그 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 그러니까 KBS가 욕을 먹고 혼자 다 먹어야 되고 막 변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그만큼 소통의 창구가 없었다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공영방송은 수신료 납부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방송사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해왔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소통에 뭐 그 빛과 그늘이 다 있을 텐데 김기혁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소통을 그래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전 소통을 진짜 많이 한 게 이제 유명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전 이제 댓글을 보면 대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하트도 누를 수 있고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거의 1년 정도 가까이는 모든 댓글에 다 대댓글을 달았었어요. 제가 스스로의 약속같이 이렇게 몇백 개의 댓글에 다 대댓글을 달았었는데 왜냐면 초보 소통을 유튜버한테 제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못 지킬 약속이거든요. 못 지킬 약속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번아웃이 올 정도로 한 새벽 3시까지 내가 대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스스로와의 약속이니까 하게 되는데 꽤 오래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집게 손가락 가지고 직업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혹시 피아노 치는 분이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걸리는 건초염이라는 게 왔다는 거예요. 손가락 많이 썼냐고. 그래서 이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이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전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한 몇 개월, 1년 가까이 한 대가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뭔가 기자 KBS 기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쟤는 뭐를 얘기하는 게 진심이 아닐 거야라는 그런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계속 댓글을 달면 소통했던 분들은 지금도 저희 이제 구독자이시고 누가 우리 와서 야 쟤네 말하는 거 다 뭐 기자들 KBS 시켜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김기화 새벽 3시에 댓글 달 때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팬덤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뭔가 지지자가 되신 거죠. 힘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아 인간 대 인간으로 되게 많이 뭐 느끼게 됐고요. 또 하여튼 소통을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기자로서 겪지 못했던 아 실제로 내 기사를 누군가 보는구나. 예. 모니터 벽 뒤에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또 들을만 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KBS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지금 KBS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소통하는 모습들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KBS는 이제 결국 수신료에 의존하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성향이 많고 팬덤도 굉장히 강하니까 또 언사도 굉장히 세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 언사 그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유튜브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엔 이 팬덤으로 이제 결국은 성장해 왔고 팬덤을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상파와는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결국 이 소통의 장점과 함께 좀 뭐랄까요 어려운 점도 동시에 좀 있지 않은가요? 어려운 점이 일단 많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무슨 말을 해도 혼난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어떤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 특히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 혼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댓글을 다 관리하고 여기에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은 뭐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오히려 극단으로 가게 되고 다 같이 왼쪽으로 얘기를 하면 나도 왼쪽으로 얘기해야 되나? 또 왼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오른쪽이 또 아니라 그러고 뭐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이 채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댓글에 좀 좌지우지되는 또 굉장히 별거 아닌 댓글로 넘길 수도 있는데 그 댓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남아요. 가슴에 딱 와서 박혀서 남아요. 머리에 딱 박혀서 뭘 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너무 이 잦은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만족이고 소통일지 몰라도 정말 내 채널을 봐주시는 이 전체 총의의 뜻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심약해서 심약하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고 KBS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누가 기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중압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실수할까봐 또 여기서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답하다 보면 내가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도님이나 슈카님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고 같은 게 없이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게 되게 대단한데 좀 무섭지 않으신가 좀 그런 좀 궁금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에 가면은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반대죠. 반대예요. 더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기자 입장에서 TV에 나가서 말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가 좀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PD님 탓을 할 수도 있고 작가님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방송에서 내가 만약에 말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는 건 정말 끝장날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커리어가 그 순간에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슈카님이나 저나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뭐 요즘 민감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들 또 혹은 잘못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 순간 커리어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가치관, 특히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한 스타일들이 많은데 그 가치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적어도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전에 생방송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못 본 척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사회적으로 되게 민감한 질문들을 일부러 함정처럼 던져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취미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악플러가 아니라 사실은 쌍욕하는 악플러들은 귀여운 편이에요. 그렇지 않고 요즘에 이제 악플러들은 고소당하지 않을 정도의 지능적인 악플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아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고 사실은 유튜버나 이런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상파에서 고민하고 계신 김기화 기자님도 있지만
유튜브로 1세대 또 지금의 또 한참 부상하는 세대를 만들어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통의 빛과 그늘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여전히 좀 진행 중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 빚어진 비대면 시대 1인 방송 미디어로서의 역할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가짜뉴스 문제, 뒷광고 논란 등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십시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신년기획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 뉴미디어의 과제 제2부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논객 소개하겠습니다. 슈카월드 운영자이신 슈카 전석재님, 엉클대도 대표이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나동현님,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KBS 김기아 기자, 이렇게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빛과 그늘 문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역시 많이 이제 부담감들이 이제 느껴져요. 이게 지상파 나름의 또 부담감, 또 새로운 일을 하는 부담감, 새로운 일을 해오신 그런 부담감들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로, 원래 이제 보통 원흉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허위 정보라든가 혐오, 이런 식의 온갖 안 좋은 미디어적인 행동들은 결국 유튜브가 온상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이 부분은 대도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유튜브 1세대이기도 하지만 거의 지금 제가 78년생이거든요. 예. 거의 인터넷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예. 유튜브가 주범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인터넷 자체에 나오는 옛날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예전에는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 매체들이 말하는 것과 또 인터넷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들이 따로 공론화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뭔가 공론화가 되고 있으면 그게 인터넷으로 와요. 그게 공중파로 와요.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시한 세상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유튜버들도 그 컨텐츠를 자기들이 먼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먼저 이제 인터넷 자체에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먼저 그것이 화제가 되면 그 건수를 잡아서 보통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공중파들이 요즘 그걸 또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TV의 단점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기획을 하나 잡아놓고서 뭘 하려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뭔가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처럼 좋은 방향이 없죠. 왜냐면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있는 어떤 공론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예. 왜냐면 그냥 공중파 입장에서는 지금 화제가 된다라고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게 퍼지어 나가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유튜브나 뭐 인터넷 때문이다라고 떠넘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네, 과거에 맞아요. 또 PC 통신 시대에는 PC 통신에 방이 있었고, 맞아요. 뭐 무슨 블로그가 하던 시대, 또 네. 얼마 전까지는 무슨 사이트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었는데, 요즘에 모이는 곳이 유튜브 채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서는 얘기가 과격하게 나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게 돼요. 맞아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드캐스팅하고는 다르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튜브 세상에서 일부 뭐 전체 중에서 일정 %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런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다 알잖아, 내가 그걸 굳이 확인해야 돼?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은 말로 하면은 어떤 의견의 다양성이 되는 거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가짜뉴스 같은 거 확인을 안 해도 야, 너 그거 맞는 거 같지?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비판도 뭐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유튜브가 아무래도 영상으로 되고 거기서 다 같이 또 모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만 더 추가하자면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건데 아까 확증편향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파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 약점이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약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요즘 시대랑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바쁜 내가 지금 나랑 의견이 맞는 사람들 얘기 듣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왜 굳이 반대되는 사람들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TV는 항상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말하죠. 왜냐면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약간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미래 사회가 되면 저는 약간 미국처럼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뭐 폭스 TV는 뭐 저쪽 오른쪽이고 뭐 예. 어디 TV는 왼쪽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유튜브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이도저도 아니게 말해봐야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없어지니까 아예 한쪽 편 우 아니면 좌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중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치적 극단성 또는 극화의 네. 문제하고 선정주의 문제하고 뭐 혐오의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기타의 어떤 다른 허위 정보의 문제하고 이게 사실 약간 좀 중첩되어 있는데 네. 이 약간 구별해서 좀 얘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또는 이제 신생 미디어들이 가지는 약간의 자유로움이나 사적 어떤 공간으로서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는 막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지만 사실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기존에 이제 지상파라든가 아니면 기성 언론들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걸 따다가 제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건데 무책임하게 이 그쪽을 긁어다가 자기들은 안 한 척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편승하고 있는 그런 구조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이 신생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의 책임인 양 이렇게 돌려버리는 맞아요. 일들을 또 되게 많이 하죠. 최근에 이제 그 2020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허위 정보나 혐오 정보의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 이른바 SNS인 건 맞는데 그거를 지상파라든가 기성 언론이 퍼서 옮기면 그게 가지는 전파력, 맞아요. 영향력은 훨씬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거니까. 나는 거. 그게 네. 제일 무서운 거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예전처럼 불과 몇 년밖에 안 돼요. 5년 전처럼 인터넷에서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도 신경 안 공중파에서 쓰고.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화제가 되든 뭘 하더라도 큰일이 되지 않아요. 찻잔 근데- 속의 태풍. 네, 근데 요즘은 그걸 퍼다가 공중파에서 딱 뭐 하고 TV에서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일이 된 거예요. 진짜 예.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기성 언론의 종사자로서 네. 이 부분. 기성 언론의 종사자로서 사실 한국 언론 신뢰도가 사실 세계 최하위잖아요 지금. 사실 뭐 말하기 좀 민망한 상황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옴표 저널리즘은 SNS나 이런 데서 이제 돌아다니는 허위 정보를 언론이 클릭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이걸 더 기사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라면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악의적 왜곡 보도나 예. 허위 사실에 근거한 오보 같은 거를 쓰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몇 년째 누적되어 왔고 그리고 언론사가 또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는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 커뮤니티에서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쪽에서 생산된 이제 잘못된 오보가 여기서 가공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가공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확증 편향 같은 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제로 이렇게 빼서 쓰기 좋게 예. 언론들이 좀 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언론인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가짜 뉴스보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생각하는 의견? 이거는 사실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의견이 지배하는 세계가 유튜브거든요. 네. 어느 뭐가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진짜 가짜면은 금방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렇게 가짜라는 거 금방 드러나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죠. 근데 이건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또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또 옛날에 아까 대도서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지상파로 안 가면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 끝나는데 이게 지상파로 가면은 이것도 10배, 100배 확대가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체의 의견인가. 그래서 요즘에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다수의 의견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보통 대선, 선거, 총선 이런 선거잖아요. 아니면 뭐 여론조사 이런 건데 사람들이 여론조사도 안 믿어요. 투표 결과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법도 안 믿고 이제는. 왜냐면 그냥 그게 거짓일 거라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땐 그게 아닌데 아니니까. 왜 저런 결과가 나왔지? 말이 안 돼. 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냥 좀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조금 유행하는 어떤 마인드는 조심이 있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위험한 과도기다라는 것들을 약간 다들 말은 안 해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말 조심, 행동 조심, 네. 좀 사그러 있자,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은 요즘 시대가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을 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말을 하더라도 뭔가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게 되면은 바로 다음날 검은 옷 입고 입고 정수리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아니 기본적으로 뭐가 맞는 말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그래서 지금 뭐가 맞는 말인지를 네.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 커뮤니티 여기저기를 다 돌아보고서 전체적으로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취재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취재를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좀 무서운 거죠. 무섭게. 그래서 지금은 다 조심을 하자라는 약간 마인드죠. 지금 세 분이 이제 말씀 주시는 현상을 흔히 탈지실 현상이라고 네.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다 진짜다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생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선택하는 건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신념에 맞춰서 뭔가를 선택해야겠다.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나가면 이제 사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은 맞아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막 섞여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쉽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적절한 어떤 규제가 마련이 되건 또는 적절한 책임의식이 생기건 간에 이게 다시 한번 신뢰의 고리가 생겨나지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또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법률 규제가 됐건 아니면 뭐 자율 규제가 됐건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 교육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또는 기성 언론과 그다음에 신규 매체 사이에 지금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인데 이제 역할 분담이 됐건 간에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성 언론을 대표하는 김기혜 기자님. 그래서 저는 유튜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대표로 대표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런 이른바 사고를 치고 말실수를 하고 그러면 또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그걸 계기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걸고 있는 것은 자기 구독자, 네. 자기를 지지했던 팬들인 거잖아요. 아니면 그게 또 자기의 어떤 생계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3개월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그러면은 거기엔 또 좋아하시는 분들만 또 남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약간 이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예. 이게 그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해악이 끼치는 거고 이걸 잘못된 정보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유튜버분들이 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언론은 언론사들은 뭐 맨날 뭐 가짜뉴스 만들어도 그냥 예. 다음날 사과문 하나 없는데 유튜버들한테만 힘없는 유튜버들한테만 그러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좀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오히려 언론사의 가짜뉴스, 언론사가 만드는 가짜뉴스, 언론사의 오보, 언론사의 왜곡된 그런 편집 같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국가에서 아니면 뭐 이런 뭐 단체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는 지금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자발적으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언론이 생기면서 더 힘들어지고 규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더 먼저 나서서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나서서 없애야 되지 않나. 그게 사실 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성 언론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성찰하는 기성 언론 같은 정답을 아니 모범적인 실제로 답을 그래요. 얘기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예.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그게 규제 강화론인지 뭐 선별적 규제론인지 어떤 측면에 더 가까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이걸 뭐 법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예. 예, 특히 언론사들이 정말 무책임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실어놓고 이게 본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명백하게 잘못 뉴스를 내놓고 그냥 요즘에 사실 신문 펼쳐보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바로 됐습니다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예. 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는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약간 저는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런 거가 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큰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신뢰 자본 자체를 잠식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가짜 뉴스를 두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확진 편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어떤 영양제가 되는 거죠. 영양분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걸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럼 이게 더 많이 퍼지고. 이런 게 전 1차적으로 언론에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예. 기성 언론의 자성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대도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봐요. 이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버가 예를 들어서 UFO가 있다라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을 가짜 뉴스로 고소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좀 야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가짜 뉴스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뭔가 맞다? 아니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 아니면 내 경제적인 이득이 저쪽과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사실 유튜브 개개인들 보면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힘이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있겠지만 진짜 소수입니다. 1%도 안 돼요. 맞아요. 네, 나머지 99%는 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 발언 하나하나를 다 누군가 이용해서 이걸 헛되이 생산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UFO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 저런 헛소리 할 수도 있지. 그래 그냥 재미로 흥미로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툴툴 털어버리면 될 것을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한 개인이 아닌 거죠. 다 각자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내가 데려갈 어디가 진가가 내려갈 거냐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되게 좀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정작용이 있을 수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느냐? 이 인터넷과 법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 세상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그 청소년 세대나 어린 세대들한테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리터너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또 그걸로 대충 만들어서 올바른 말을 씁시다. 똑바른 말을 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건 누가 몰라요. 돈만 벌어먹으려고 하면 다행이고 진짜 왜 하면 안 되는지랑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는지라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교육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이를테면 무장투쟁론, 그다음에 자강론, 그다음에 외교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씩 이제 갈라졌었잖아요. 이를테면 김기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모범을 보이는 데가 필요하다라는 쪽에 좀 가까웠고, 그 필요하다면 규제도 해야 된다 쪽이고, 지금 대도님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선생 쪽이 좀 더 가깝네요. 그래서 교육, 새로운 세대에 대한 진정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쪽이 좀 더 가까운데, 자 슈카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이 대다수의 어떤 지금 펴져 있는 총의가
어떤 쪽에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에이터들은 아까 말 조심한다 그랬는데 네. 대부분 얘기를 안 하게 돼요. 네. 침묵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은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맞아요. 정치적인 뭐 시사 유튜버 아니라면서. 예. 꼭 정치뿐만 아니라 네. 뭐 남녀 갈등, 뭐 아니면 뭐 국가 간 경제 문제 갈등, 때문에. 뭐 인종 문제, 뭐 네. 난민 문제. 맞아요. 오히려 우리는 침묵하게 돼요. 맞아요. 예. 저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면은 이게 뭐가 맞는 건지도 요즘 시대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각자 생각하는 게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득을 보는 경우가 뭐 개인적인 득이 아니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분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대다수의 중립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거를 활용해서 양극단에서 뭐 개인적인 수익을 올린다든지 뭐 이걸 활용해서 나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양극단만 보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지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예. 입을 닫게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또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을 했다가 거기서 커리어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가 대세 의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문제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사실은 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극단적이고 악의적인 그 이용하는 그런 자들의 존재가 유튜브를 마치 대표적으로 나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반대편에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언급도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른바 시장의 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또 오히려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 이 두 문제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대표적인 쟁점인데 제가 이거는 그 슈카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뒷광고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기성 언론에게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심판관을 자처하는 자들이 플레이어로 뛴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정치 분석을 치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특정 정당이 잘 되길 바래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우리나라 경제신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밀어주는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제 분석을 자처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유튜버로서 네. 자신이 과연 얼마만큼 이런 면에서 임파셜한가, 다시 말하면 내가 떨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뒷광고 문제에서 이 팬분들, 대중들이 분노하신 거는 사실은 광고를 했다는 거에서 대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나한테 속이고 얘기를 안 했잖아. 너는 나한테 광고를 얘기 안 하고 나를 속였잖아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뒷광고 문제 한해서만 말씀드린다면은 그거를 뭐 밝히고 얘기한다면 사실 뭐 라디오도 뭐 TV 영상도 모든 게 어떤 후원이나 아니면은 이 금전적 지원 없이는 제작이 안 되는 것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밝히고 뭐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정치평론가를 자처했지만은 사실은 나를 어떤 당을 지지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취했다고 나를 속였다고 했을 때 그 배신감이라는 게 너무 컸던 게 이번에 뒷광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아마 이게 과도기적인 문제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법도 어느 정도 이번 사태에 맞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이 명확한 상황에 있어서는 좀 어떤 문제 없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할 때 사실은 그 뭐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광고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게 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를 좋아하시는 나의 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이분들과의 어떤 신뢰관계 요즘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관계, 공정성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에 편향된 게 아니야. 이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뒷광고 사태 그런 걸로 인해서 자정적인 활동과 동시에 법도 동시에 이제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아닌가? 나아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흔히 이제 투명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광고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겨서 한 게 중요하고 내돈내산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실은 내돈내산이 아니어서 문제였던 거고요. 신뢰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기성 언론이 사실 이 부분이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렇죠. 광고 집행에서부터 특히나 정책 이해관계의 문제,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 뒷광고 논란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수많았던 그 공중파들의 지상파들의 맛집 프로그램 예, 생각이 그렇죠. 났어요. 예. 그게 뒷광고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같은 일이 같은 이유로 똑같이 발생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점은 지상파는 누구에게 화낼 줄을 이제 못 찾는. 예.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나 이걸 내가 속았었다고 들었어요. 타겟을 잡기가 타겟이 어려우니까. 없다. 타겟이 되게 뭉툭하다. 네. 거대하고 뭉툭해서 그냥 거부하는 거로 끝나죠,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냥 안 욕하고 그냥 안 믿고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이제 대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사가 아니라 한 명의 기자, 한 명의 사람으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신뢰감과 상호 이런 어떤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그런 거죠. 만약에 본이건 본이가 아니건 배신감을 주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충격과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한순간에 그런 거 신뢰자분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 그게 꼭 광고뿐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그러니까 길 건너가려고 하는데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댓글 막 이러면은 못 건너는 거잖아요. 예.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잘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실망할 거리를 하나도 안 드려야 되니까 뭔가 자기 수양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좀 개인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게 뭐 그런 게 있죠. 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라이브로 보거나 내가 유튜브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화자하고 자신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조금 더 먼 것 같아요. 뭐 KBS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 1인 방송 같은 경우에 더 나한테 한 발 가까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하는 것도 많고 그쵸. 이 연예인이면은 넘어갈 것도 오히려 내 친구 같은 이분은 못 넘어가는 경우도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특히 뭐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그 콘서트 옛날에 그런 데서는 마음껏 얘기를 해도 어차피 편집을 해주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마음껏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또 반대 오히려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예. 맞아요. 원래 유튜브에서 원래 제일 잘 될 사람이요. 잘 나가는 옆집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옆집 형.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는 아니죠. 예, 예. 네, 왜냐면 스타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닿을 수 신비하진 없는 않죠. 존재죠. 예. 예. 그래서 항상 친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뒷광고 문제는 이제 예전에 블로그 시대 때부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블로그 시대 때부터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광고를 해놓고서 마치 이거 그래서 돈을 모아서 공구를 했는데 공동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 뭐 이제 그 자기가 다 먹는 거였다 뭐 하여튼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크게 화제가 됐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블로그 시대랑 유튜브 시대랑 다른 점이 뭐냐면 유튜브 시대는 광고를 하면 광고를 했다고 알리면 더 좋은 시대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런 광고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축하해요 하면서 다들 즐거워했는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예 진짜 뒷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뒷광고를 하는 경우 보면은 약간 기획적인 의도대로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광고라고 까놓고 하면 약간 뭔가 그 기획적으로 약간 그렇죠. 스펙타클함이라든지 절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기획을 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기획했다가 광고인 걸 일단 숨겨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광고 아니다 딱 봤더니 너무 막 좋다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로 뒷광고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러는데 뒷광고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잘하게 다 있었고 근데 약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번에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 제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뒷광고 안 해요. 왜냐면 유튜버들은요 누구보다 빠릅니다. 저거 뒷광고 했더니 제가 커리어가 끝났어? 난 안 해야지. 이미 정신 속에 다 박혔어요. 네, 정신 속에 다 박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서워하죠. 누구보다 무서워하죠. 왜냐면 내 커리어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예. 아무도 관리 안 해주거든요. 예. 근데 뒷광고를 하면 커리어가 끝난다. 이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나라에서 법을 준비하든 뭐하든 관심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저거 하면 끝나니까 우린 이제 안 할 거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금 기존의 미디어들한테 좀 불만이었던 점은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뒷광고는 본인들이 예전부터 더 많이 하셔서 우선 아니 지금 마치 지금 유튜버들이 무슨 뒷광고에 온상이 있냐. 네. 아니 뭐 그렇게 같이 두드려 패는데 저는 그게 좀 저분들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고 보도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까지 비판을 한다?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TV에서도 좀 TV나 뭐 라디오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서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TV 영상에다 아무리 그게 광고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광고를 표시하면 되지. 방송 내내 그걸 유료 광고라고 계속 표시를 해놓는 거는 되게 웃긴 일이죠. 네.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 앞에 광고가 다 그 제작사들 제작비 충당한 광고 아닙니까? 그러면 드라마 시작할 때 밑에다가 자막 띄워야죠. 이거는 유료 광고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중간에 막 뭐 침대 나오거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컨텐츠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예, 간접 광고나 협찬 같은 게 고지 의무가 있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초기에 이제 잠깐 붙거나 네, 뭐 붙거나 중간에 아니면 붙거나. 아예 앞단에 그 무슨 뭐 처음에 15세 뭐 예. 이용 불가처럼 아예 그렇게 화면에 나온다던가 그렇게 한 다음에 지나가면 상관이 없을 것들을 같은데 그걸 뭐 굳이 뭐 계속 영상 내내 띄워놔라. 예. 이거는 좀 약간 컨텐츠적으로 좀 불쾌한 일이죠. 예. 가혹하죠. 네, 가혹하죠. 네.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가혹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광고와 사실은 미디어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광고가 그렇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가 되게 재원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실제로 광고에 노출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게 둔감해져요. 이게 이제 사실 외국 공영방송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네. 뭐 알아서 그냥 돈은 버는 거니까 네. 그냥 별로 시청자를 신경 안 써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성 언론들이 스스로가 해온 그 수많은 불투명한 행동들 특히나 뭐 종편 같은 경우엔 그런 광고 행위, 잘못된 영업 행위로 인해 가지고 여러 차례 벌금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승인이 되는 이런 식의 상황과 그 다음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당하면 이거 벌쩍 전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이것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오히려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뭐 예전에 아이돌 지망생 700만 시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와우. 그거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유튜버 지망생이 네, 이제 네. 대부분인 경우들이 됐으니까. 사실 이제 먼저 사다리 타고 올라간 사람이 사다리 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절대 생각이 들 아닙니다, 수도 절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레드오션 이거 분명하잖아요, 사실. 레드오션이란 말은 저는 네.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유튜브를 대체할 플랫폼이 생긴다라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들이 단순히 유튜브를 영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의 구조는요. 이 영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진 이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떼어주려면 거기 앞단에 광고가 우리가 뭐 5초 스킵 광고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수주받을 수 있는 광고 기업이에요. 사실은 유튜브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약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유튜브만큼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 예. 라고 한다는 건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플랫폼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좀 약간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튜브 내에서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시작한 지 한 10년 됐고 뭐 8년 됐죠 유튜브는. 뭐 슈카님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슈카님 되게 유명해요. 백종원 씨도 1년밖에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단에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사다리를 먼저 올라가서 구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절대로. 유튜브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가 거의 소모성입니다. 쿠키형으로 소모가 되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지금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옛날에 내가 되게 잘했고 뭐 내가 옛날에 뭐 여명의 눈동자를 찍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떤 영화에 뭐 기생충에 출연했었던 사람이야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는. 옛날 영상은 그냥 옛날에 재밌었게 봤던 그 영상 그리고 계속 소모성 영상이 올라오면서 지금도 인기가 더 많아야 돼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의 기획력과 뭐 친근함이나 스타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광고 판매 역량, 네. 광고 배치 역량 이런 것들은 사실 따라올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체도 어렵고 광고 배분에 있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거니까 그 부분에서 레드오션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쉽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흔히 레드오션 얘기할 때 이제 락인 효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잠금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미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지배를 해버려서 새로 진출이 안 되는 가능성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방금 대도님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여기는 네. 기존의 미디어 산업과는 다르게 창의성이 있으면 여전히 진출할 수 있고 여전히 눈에 띌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락인 효과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튜버는 유튜버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에 실제로 와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경제를 하는데 경제를 하는 유튜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경쟁 관계가 잘 아니에요. 협조 관계예요. 예. 맞아요. 제가 내놓는 어떤 영상이 좋으면은 사실은 남들이 200만, 300만이 있더라도 제 구독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제 영상 조회수 숫자가 올라가는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영상을 올려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가면은 내 것도 오히려 더 잘 되는 맞아요. 약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처럼 락인 효과로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지 않나? 그거는 옛날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쪽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레드오션 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레드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과연 내가 뭔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냐는 그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큰 물론 조금의 없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유튜브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뭐 어떤 플랫폼이 나올 것이냐 지금 사실은 유튜브가 한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1등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뭐 KBS나 뭐 다른 지상파도 공중파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으로 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경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느끼기에는. 그때 제가 물어봐서 PD님들한테 왜 유튜브에 영상 안 올리시냐 이 컨텐츠 이렇게 많은데 했더니 PD님들이 했던 대답이 딱 그거였어요. 플랫폼 경쟁사다. 예. 경쟁사인데 거기다 올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아니 유튜브에서 영상을 왜 빼셨냐 그랬더니 그건 경쟁사라서. 그때는 플랫폼 경쟁으로 어떤 경쟁을 맞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같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제 다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 유튜브에도 올리고 내 거에도 올리고 넷플릭스에도 올리고 넷플릭스에도 올리고 컨텐츠 제공사로 방송국도 다 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네.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방송국이. 예전에는 다른 위치였는데. 맞아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버라는 거는 어떤 플랫폼으로 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우리는 다 같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라인에 선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제어할 수 있는 상대가 눈에 잘 띄는 상대가 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쇼폼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플랫폼 뭐 그런 뭐 톡톡 같은데 그런 데들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이뤄서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뭐 현재 눈에 띄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방송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과거였던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독과점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강연 나가서도 초보 유튜버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예를 들어서 허니 뿅뿅칩이 되게 유행인데 나는 남들과 달라. 난 이 컨텐츠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은 그 허니 뿅뿅칩이 유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고 나도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알고리즘에 편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연관 영상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영상에 같이 걸릴 수도 있으면서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 그 허니 뿅뿅칩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해서 남들보다 더 튀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그걸 안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카님이 유튜버를 경쟁 관계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은 라이벌은 누구세요? 뭐 이런 경우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죠, 그죠? 근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려줘야 내가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사람들한테 노출되기 시작하고 내 콘텐츠도 그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경제 유튜버는 경제 유튜버끼리, 시사 유튜버는 시사 유튜버끼리, 물론 좌우 나눴겠죠. 서로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 유튜버들은 게임 유튜버들끼리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 자체를 약간 뭔가 경쟁의 정글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네. 이제 기존의 미디어하고 이제 패러다임이 다르다라는 측면을 네. 강조해 주신 건데, 뭐 약간 어려운 말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네.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같이 잘해야 그렇죠. 같이 이제 성장해 마치 나가는. 뭐 아구탕집 모여 있는 예. 것처럼 예, 약간 그런 네, 거죠. 그런 네. 부분인데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협력의 모형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이제 약간 또 나쁜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독과점이라는 표현도 쓰였지만 그 알고리즘을 믿을 수 있는가? 알고리즘의 독과점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배후에 어떤 것들이 작동하면 과연 하나만 남은 이 플랫폼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기성 미디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맨날 트로트 하는 거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네. 보면. 근데 이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음악적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기성 미디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취급되는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기성 미디어는 늘 해왔죠. 특히 KBS 많이 카피해왔죠. 지금 드디어 카피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 면을 제가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부정적인 면으로 만약에 바라보는 측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말씀을 준비하시기 전에 김기아 기자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KBS가 이거에 되게 앞서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려면은 외부 자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MBC나 SBS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같은 도발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같이 합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KBS도 좀 더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게 시대의 흐름이구나, 타사들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런 유튜브 생태계도 잘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올드 미디어로서 지상파 체계는 채널을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에 시간 편성을 해서 광고를 따야 되는 구조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협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지상파 반드시 협력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다시 돌려서 자, 이게 협력이 아닌 다른 문제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지상파가 이게 유튜브 채널하고 다른 게, 유튜브 채널은 이런 어떤 예를 들면 트로트 아니면 특정 주제가 쫙 떴을 때 어떤 채널이 그 주제만 올린다 그러면 다른 채널을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상파까지도 우리 유튜브처럼 그렇게 가면은 지상파를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죠.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 안에서 다른 거를 보면 되지만 이제 그 지상파는 보는 사람만 보는 유튜브 채널처럼 옆에 와버리는 현상이 올 거예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지상파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그런 뭐 인지도라든지 브로드캐스팅하는 그런 거를 스스로 버리고 우리 옆에서 특정 주제를 추종하는 채널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상파는 지상파가 할 수 있는 그런 브로드캐스팅에서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나 공통적인 어떤 생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지, 특정 주제가 뜬다고 마치 저처럼 어떤 한 개인의 채널처럼 거기를 추종한다면 그냥 저랑 경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상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간다면은 더더욱 위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아질 것 같고, 그럼 우리 사회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아까 구글의 알고리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이 구글의 알고리즘에 우리는 아무도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그냥 유튜버들이 그렇게 평가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우리들은 우리 회사가 아니면 우리 KBS가 어떤 알고리즘을 도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기자님을 평가할 겁니다. 근데 뭐가 나를 평가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다 보면은 뭐 요즘 KPI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그런 것처럼 기자님 B야. 그대는 올해 연봉이 깎여야 돼. 그럼 왜 B냐? 지금 마음이 끔찍할 때예요. 알고리즘에 그렇게 나왔어. 아니 실제로 그 유튜브를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분들은 다 아실 텐데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크리에이터만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그 알고리즘 님께서 다 얘기를 해줘. 이번 영상은 뭐 평소보다 좀 인기가 없습니다. 분발하세요. 이 영상은 꽤 인기가 많네요. 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보면은 그럼 다음엔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강박 같은 뭔가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도와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특정 방식을 유도하는 것 같으세요?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는 유도하는 것 같고 채찍질하는 것 같죠. 예.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씩 더 알고리즘, AI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사회로 가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뭐 구글의 알고리즘 때문에 먼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채찍질 당하는 맞아요. 그렇죠. 너는 뭘 잘못했어 칭찬이라기보다는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람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미 이런 세상은 왔고요. 그런 세상은 좀 왔고 제가 하는 게임만 하더라도 게임에서 제가 얼마나 공격을 잘했는지에 대한 로그 점수가 나와요. 몇 점인지. 예. 그리고 내가 0.1초 사이에 뭘 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했는지 모든 것이 파악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안 좋은 점도 있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내가 파악이 당하고 있고 게임 캐릭터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약간 내가 냉혹하게 게임하는 느낌도 좀 들고 하지만 결국 그대로 하면 공격력이 올라가요. 잘 나와.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사용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확실히 도움은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TV는 단순히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슈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공급자라는 마인드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를 네. 만드는 거죠. 예. 퀄리티로는 도저히 여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튜브도 전문성의 시대고 약간 퀄리티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점점 퀄리티가 있고 깔끔한 영상들 하지만 그 안에서 친근함을 가진 영상들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들도 전문적인 뭔가 어떤 대화를 하는 영상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뭐 요리 채널도 전문가가 하는 요리 채널을 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갖춘 거는 사실은 이곳 방송국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인 보도 기능. 이거는 어디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조두순 취재하러 간 유튜버들은 예. 그건 보도력에 보도도 미치지 못하는 보도잖아요. 실제로 방송국들은 그런 것들을 정식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는 네. 거고 누군가는 궁금해하는 건데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해괴망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TV가 설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잡고 뭔가 아직까지도 유튜브를 좀 라이벌 관계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점점 좀 늦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지상파 내지 이제 기성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가 경쟁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 하나고 네. 그다음에 주어로서 또는 주체로서의 크리에이터가 사실 알고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목적어로서의 크리처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하면서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네. 덕담이 될지 악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그거를 즐기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우리 대도님부터. 미디어 시대가 지금 정말 격변했습니다. 격변하고 앞으로도 또 점점 변화해 나가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저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그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단순히 지금 유튜브나 이런 뭐 1인 미디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커리어를 만든다던가 나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이게 현명한 활동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게 된 크리에이터들이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들로 조회수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정말 유튜브 수익만 받아 먹고 사는 경우가 됩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브랜디드 콘텐츠로 더 큰 수익들을 행사비들 더 많은 비용들을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하시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사상이나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로 승부를 보시면 저는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당신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예, 훌륭한 덕담이었네요. 슈카님. 예, 요즘에 1인 미디어 많이 하시죠.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과거와 좀 달라진 거는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쓸 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 다음에 마스터피스 하나를 탁 냈어요. 그럼 그거 하나로 나를 평가해주고 이거 하나가 오래 가는 시대였는데 이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걸 매일매일 아니 뭐 매달 매주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막상 해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마스터피스에 너무 몰입하시지 말고 어깨에 힘을 예. 빼고 100점이 아닐지라도 70점짜리 영상일지라도 60점짜리 영상일지라도 어깨에 힘을 빼고 하는 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좀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게 좀 더 편하시고 조금 더 오래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 있는 창작자들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운명 아니면 뭐 숙명 과거와 다른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어깨에 힘을 빼시고 꼭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슈카님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 게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완벽함을 더 추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골프도 힘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히려 유튜버들은 더 힘 빼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진짜 초보자분들이 왜 이렇게 영상을 안 만들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보기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진짜. 네. 처음에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내렸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 영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이제 대작을 만드는 감독이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소품을 잘 만들면서 이제 그 대작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특히나 지금의 IT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컨텐츠라기보다 자꾸 이게 굴러가는 그래서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되네요. 김기아 기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 또 간부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홍보시나 이런 회사의 컨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야 되는 많은 직장인 분들께 제가 겪으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댓글에 너무 상처받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소통을 했었는데 되게 이른바 악플, 되게 거친 표현의 비판이 왔을 때 제가 공손하게 대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댓글로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존댓말로 다시. 저는 그 경험 몇 개가 뭐랄까 굉장히 크게 저에게 다가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친 댓글이라고 해서 다 막 정말 악마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 컨텐츠를 되게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뭘까를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일상생활이나 이게 콘텐츠를 계속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손하고 낮은 자세로 계속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유튜브를 하게 해준 분들은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임을 좀 해주십사. 좀 내리 두라는 거죠? 그렇죠. 방임을. 아니면 회사를 나오시려고 하시는데요? 아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들리는데요? 본인들이 뽑은 후배 기자잖아요. 후배 그 동료 직원들이고 하니까 믿고 한번 한동안 좀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그 얘기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간부들이 이렇게 해라, 이건 빼라 그런 것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한번 그런 가능성을 풀어놓고 본인들이 책임 한번 져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책임지시고 방치하고 책임져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계속 그러시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주시면 믿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사고 안 칩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신년 벽두부터 신년 기획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 뉴미디어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 분의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기아 KBS 기자, 그리고 1세대 크리에이터자 엉클대도 대표이시도 하신 대도서관 나동현님, 그리고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님, 세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미디어라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사용됐습니다. 한때는 지상파 방송과는 다른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 방송에 쓰이다가 책,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아날로그 기반의 미디어와는 구별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가 디지털로 융합된 지금에는 사실 뉴미디어가 아닌 미디어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학계에서는 뉴미디어를 규정하는 새로움이 무언가를 두고 지난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희망과 공포,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교차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미디어는 결코 대마왕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은 뉴미디어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성립한다는 말이죠. 참여해주신 시민 논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Yeah.